현재 시간 3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최대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유럽 시장에 문이 열렸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오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한 네.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이제 그 중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 보니까 다시금 CDMO, CMO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간밤에 끝난 미증시에서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있었던 상황. 오늘 우리나라도 장중에 한은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좀 깜짝스럽게 네.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더 할 나위 없이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말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의 수급이 끊겨서 올라가지 못했던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ST팜과 같은 기업들에겐 충분히 지금의 어떤 시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꺾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좀 다른 흐름 기대해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긍정적으로 좀 흐름을 한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알보리라고 해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이러한 기업들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약가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제네릭 이쪽에 먼저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그동안에 뭐 시장을 주도했던 그들은 앞으로 이제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 수급의 변동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 수급의 변동성을 해소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사이에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바이넥사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금리 인하 영향에 대해서 시장에 좀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금리 내리면 바이오주에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금리 인하는 핑계인 것 같고요. 네. 돈이 갈 데가 없죠. 반도체 믿을만하지 못하죠. 2차 전지도 이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상황 속에 네. 금리 인하라고 하는 저는 변명할 만한 키워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대내의 변수는 있겠지만 결국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몇 개 없어요. 예. 지금 반도체도 문제 있죠. 자동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셈법을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 혹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만의 어떤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이넥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방산주의 대표 주자 현대로템인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주가 많이 꺾이다 보니까 이제는 방산주를 놓아주고 다른 쪽을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실적은 워낙 탄탄한 상황입니다. 자, 현대로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X 두 분 주셨네요. 다 X를 들어주셨네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121평선 부근이 딱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요. 올해부터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27,000원대였습니다. 와.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지금이 얼마죠? 지금이 이제 52,000원인데 지금 오늘 만약에 이렇게 끝나도 그 올해 1월보다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뭐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좀 단기가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올라온 폭을 봤을 때 이 조금 더 쉬어가도 안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랑 지금 휴전
얘기가 나왔고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고 메이저 수급들의 이탈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과연 여기서 V자 반등, 드라마틱한 반등을 노려본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알테오젠이랑 결이 비슷합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고점에서 빠진 다음에 그 빠진 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빠지고 네. 지지부진하죠.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게 고점에서 지금 추세가 꺾였냐 아니면 이게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네. 이 현대로템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진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 버리면은 그걸로 인한 세론 그리고 그동안 많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나서 반등이 나와도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왜 X 의견을 드렸냐면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폭 자체가 크지는 못할 거고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 자체가 지금 오늘 바이오 쪽으로 갔죠. 네. 그러면 지금 그동안 방산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라는 건 다 압니다.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예. 이미 밸류 땡겨와서 다 반영이 됐고 네. 그러고 막상 보니까 이제 이슈가 나온 게 휴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세게 나올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우리 주식시장은 네. 자꾸 뭔가 새로운 걸 갈구합니다. 예. 이게 나오면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나와줘야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쪽은 진짜로 강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동안.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채울 만한 그런 이슈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X를 드렸고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주신 말씀이 방산주 전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봐도 될까요? 네. 당분간 먹을 게 없다. 네, 당분간 방산 섹터 쪽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범준이 근데 그 MRO 관련해서는 네. 사실 뭐 연간 20조 원 시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 이런 뭐 휴전 분위기 비껴나갈 수 있는 방산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MRO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잠수함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산 3대장하고 MRO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예, 예. 그럼 조선 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 3대장을 그러면 MRO랑 엮어서 우리가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예, 예. MRO를 볼 거면은 지금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현대중공업 쪽을 보는 게 네. 맞죠. 방산성을 띠고 있는 조선 기업.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게 되겠네요. 잠수함이기 때문에 여기랑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3대장 기업들은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청궁, 유도무기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거랑은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방산주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같이 묶여서 네카오로 많이 불리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최근에 슬금슬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수급 붙으면서 20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아직까지 카카오는 조금 답답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들어볼게요. 엇갈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카카오에 베팅을 하실 거면 네. 네이버에 베팅을 하는 게 더 맞지 오.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둘의 사업 영역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둘의 극명한 차이점은 분할 상장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하나의 어떤 공동체 운명으로 좀 같이 가느냐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이제 네이버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상황 하지만 카카오는 그 신뢰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네. 일단 뭐 LLM이라든지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카카오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련의 그 기회들을 사업성을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구심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사업 부서가 많죠. 그러니까 테무나 알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는 견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을 시켜줬고 네. 특히나 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러한 쇼핑에
AI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급반등이 나와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이버 네.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투자자들의 신뢰를 그리 회복하지 네.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 들어가 봤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네, 저도 이왕 살 거면 네이버가 맞는데. 아, 그래요? 네, 네이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그라미 드린 이유는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결국에는 지금 AI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약간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신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AI와 접목시켜서 환경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이버가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와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AI를 접목시켜서 더 극대화시키고 더 뭐 유저 친화적으로 가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네이버가 잘하는 걸 가지고 더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겠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거꾸로 생각해 보면 AI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AI 기술을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가 아니라 뭐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서 뭘 하든가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처음에 AI 얘기할 때 자기네들에 대한 포부를 굉장히 많이 드러냈었어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빠졌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이제 그 네이버스럽게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겠다가 저는 반등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물론 네이버가 그걸로 인해서 돈을 어느 정도 더 벌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AI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오히려 그러한 뭐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보다는 그런 카카오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의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면은 당연히 네이버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 앞으로의 AI와 그리고 이런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카카오가 지금 AI와 관련된 어떤 기술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완전히 반전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기대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카카오가 가격적으로 아직 못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못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AI 쪽에 집중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신사업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쪽은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다. 지금 그리고 또 밸류도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 ENM입니다. 자, 중국발 엔터주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무풍지대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콘텐츠주까지 그런 온기가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자, CJ ENM의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어요.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고무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OTT의 산업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가입자 수가 연일 신고가 그리고 이제 주가의 레벨 또한 신고가, 네. 영업이익도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토종 OT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CJ ENM이 그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나섰는데 이게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이지 CJ ENM에게는 단기간에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또 역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만약 관심을 갖게 되더라도 일단 합병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나라 또 토종 콘텐츠 기업들이 지금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IP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넷플릭스의 어떤 제도의 흐름상 IP를 넷플릭스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의 작품이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제작사는 또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그 IP를 통해 수익을 못 버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치 못한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반대로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야 이거 뭐 신규 가입자 수가 이번에도 늘어나겠어?
그런 고민을 계속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숫자도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쪽은 앞서서도 좀 이야기 드렸지만 합병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합병과 관련된 이슈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O 주셨는데. 네,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면 네. 합병 되기 전에 되고 나서 보면 좀 늦을 것 늦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지금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디즈니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지금 거기서 만드는 컨텐츠에다가 모든 자기네들 IP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작비를 모두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넷플릭스라던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요. 네. 이게 과연 지상파에서 그 배우들 다 데리고 지금 드라마 제작할 수 있는 사이즈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제작비 자체가 네.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구조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만 하더라도요. 화려하더라고요. 출연료가 그 웬만한 천만원입니다. 그 네.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아마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넷플릭스가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사실 뭐 넷플릭스를 당장 막 추월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러한 표종 OTT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지금 12월 달에 오징어 게임 2도 있지만 저기 안중근 의사 아, 영화 하얼빈 영화가 오. 개봉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 현빈 씨 나오죠. 오. 거기가 이제 CJ ENM이 배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크리스마스 날 개봉을 하거든요. 네. 하필 또. 그래서 천만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영화에 대한 부분들 사실 베테랑 2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는 약간 좀 약간 하얼빈 우리나라 기대가 그 된다. 오랜만에.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약간 불지를 수 있는 네. 그 약간 애국심으로 불지를 그쵸, 수 있는 네. 그런 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흥행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이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엇갈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합병 이후에 보면 좀 늦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좀 마무리된 이후에 보지 않아도 될까 이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로봇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사실 이 종목은 로봇주 내에서도 조금 소외된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이 소외를 딛고 좀 본격적인 반등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또 엇갈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조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 가격 조정도 많이 있었고 지금 네. 사실 이 엔젤 로보틱스는 거의 2만 원대 들어와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보면은 삼성에서도 그렇고 뭐 봅핏이 올해 출시한다 그랬는데 지금 언제 나올지 언제 나와요? 계속 나온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나온다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네. 나오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관련주들 올라가니까 네. 이제 로봇이 그 다음 타자 아니냐. 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거기 휴머노이드 로봇 자기네들 옵티머스 가지고 네. 뭘 하려고 하니까 이 로봇주들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로봇보다는 바이오 쪽에 수급 쏠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떠한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당분간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쪽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 네. 여기가 약간 조금 후발주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보다는
차라리 좀 대장적인 종목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돈이 워낙 부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보다는 바이오로 조금 자금 쏠리는 상황에서 바이오 쪽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만약 그래도 내가 로봇주를 보고 싶다면 대장에 붙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재료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각각의 기업마다의 좀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보티즈와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등을 업고 아무래도 이제 액추에이터에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부분에서 지금 강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데 지금 휴머노이드라든지 웨어러블 쪽을 보면 사실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상용화 제품을 가장 어떻게 보면 완성도 있게 만들어낸 기업은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로봇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만 보더라도 산업용에서 점점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순서는 앞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끝단에 가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들도 충분히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고 사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엔젤 로보틱스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밸류에 대한 부담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조금 빠르게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수연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 안에서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자금이 붙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조 본부장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시작은 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지만 후발주자로 이 종목에도 좀 순서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히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